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오래간만에 모셨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문열입니다. 지난주 빠지시고 황금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아마도 이번 주는 청취자분들 포함해서 전국에서 다 연휴 동안의 안부를 묻는 인사가 굉장히 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굉장히 즐거운 연휴 보냈고요. 아니 근데 큰 사고가 있었다면서. 이게 연휴 중간에 그러니까 추석 바로 다음 날 저희 이제 차를 운전할 일이 있어서 이제 운전하다가 앞바퀴를 좀 어디 이제 심하게 박았어요. 아니 어디다 박으셨어요? 그냥 길거리 서 있는 이제 바위에 박았는데요. 아니 길거리에 바위가 있어요? 왜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차를 빼다가 시골에 가서 이제 차를 빼다가 아하. 그 내리막길이었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가지고 차가 미끄러져서 이제 바위를 박았어요. 아니 다치지는 않으시고요? 예. 그렇게 빨리 내려가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서 다치진 않았는데. 근데 연휴 기간에 이제 사고가 났다 보니까 정비소들이 다 쉬고 있어서 지금 예정대로 차가 이제 고쳐지고 출하가 되는 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너무 긴데요? 네, 날짜로 따지면 한 2주 가까이 이제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쉬는 날 또 마침 저희 아기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행히 이제 저희 집 근처에는 365일 쉬지 않는 의원이 있어요. 열린의원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목동, 송파, 광진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병원을 이용을 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또 이런 병원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차가 고장 났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애로를 겪으신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바위면은 휠이 나갔겠네요. 예, 타이어도 찢어지고 휠도 나가고 범퍼 다 나가고요. 그래서 견적은 한 250 정도 나왔습니다. 견적이 250이요? 예. 그러면 자기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한 50만 원 정도면 되는 걸로 제가 1차적으로 확인했고요. 한 20% 정도? 예. 바위도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위 주인한테. 예, 이제 바위는 이제 저희 친척분 소유라. 그래요. 다행이네. 길거리에 있는 바위였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저도 한 몇 년 전에 명절날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저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차를 잠깐 세워놨는데 누가 저를 되게 시기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차 번호판을 떼어간 거야. 번호판을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번호판 떼어갔는지도 모르고 주유를 하러 갔는데 주유소 아저씨가 갑자기 앞을 막 가리키는 거예요. 저 보라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나 해서 나가봤더니 번호판이 앞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바로 갔죠. 그랬더니 혹시 세금 빌린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금 빌린 거 이런 건 전혀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무튼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야지 이게 뭔가가 된다고 연휴 기간 동안 은평구 내에서는 자기가 신고해 놨으니까 뭐라도 되는데 다른 지역 가면은 바로 잡힌대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참 별일이 다 있네요. 그래서 번호판 새로 가는데 그때 5만 얼마가 걸렸죠. 그렇군요. 그게 연휴 때 없어진 거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기 위해서 남의 번호판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번호판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고지서 안 날라왔나요? 네, 고지서는 안 날라왔어요. 다행히. 저희가 바로 이 분실 신고를 했거든요. 이번에 고속도로 톨비를 전면 무료화하면서 이 실질적인 금액으로 그걸 이제 환산하면은 굉장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이제 아는 지인분들도 이제 톨비가 무료다라고 해서 일부러 영종도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맞아. 우리 처남도 영종도 간다고 하더니만 그 이유 때문이었군요. 예, 톨비가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연휴가 워낙 길었어서 긴 연휴를 어떻게 좀 현명하게 소비하느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었을 거예요. 그렇죠. 골치도 많이 아프셨을 거고. 맞아요. 저희 같이 이제 또 애가 아직 어린 경우는 어린이집을 이제 못 가는 방학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애를 어떻게 놀려야 하는지 또 어디 갈 때마다 사람은 많을 텐데. 그렇죠. 이런 약간 좀
고민과 이런 그런 게 같이 함께 동반된 연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유,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하도 길어놓으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추석이나 뭐 구정 같은 명절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그 명절 당일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랑 많이 소비를 하는 편인데요. 명절 이제 차례 이후부터 이제 슬슬 명절 음식이 좀 지겨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 말고 다른 것 좀 먹자. 라면 먹자고 하더라고.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배달 음식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급상승하고 맞아요. 예, 이제 더 이상 요리하기 싫다 그냥 시켜 먹자. 이제 배달 음식도 이제 그날 저녁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에 대한 방향이 좀 틀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 추석 저녁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외식을 했는데 제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시고 외식을 했는데 근처 이제 집 근처 고깃집을 갔어요. 예. 근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들이 다 지겨워서 이제 밖으로 나왔구나. 약간 좀 그런 게 실감이 됐는데. 그렇네요. 또 반면에 그 오피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혹은 또 제 친구 중에 그 낙성대 앞에서 조그만한 그 인디 밴드들이 공연할 수 있는 클럽 겸 펍을 운영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낙성대 앞이에요? 예. 그 서울대 후문 쪽에서 이어지는 길인데 그 친구는 추석 연휴 10일을 다 쉬었어요. 그때가 대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는 기숙사 학생들 그리고 뭐 학교를 온 학생들 위주로 이제 주 고객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열흘 동안 이렇게 강제 휴무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 친구 뭐 사실 열흘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3분의 1인데 그렇죠. 뭐 굉장히 좀 가슴 아픈 휴무를 보낸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하. 이 열흘 동안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내가 쉬는데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열흘치 임대료가 그대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참 자영업자들에게 고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도심지 혹은 관광지 위주에서는 뭐 엄청난 매출이 일어났을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연휴에 대한 대목으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흡수를 하셨을 테고 마찬가지로 그 흡수된 금액이 어디서 빠졌겠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 혹은 이런 뭐 기숙사 학생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권에서 사실은 발생돼야 될 매출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예. 아니 저희가 있는 이 가산도 똑같은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울렛이 있다 보니까 그 보통 이제 연휴 끝나고 이제 또 쌈짓돈들을 좀 받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돈을 또 소비하기 위해서 쇼핑몰 근처에서는 또 매출이 많이 일어나죠. 아하. 그래서 사실은 가산이 굉장히 좀 좋은 상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피스랑 이 근처에 있는 약간의 거주지 환경 그리고 이제 어떤 쇼핑몰이 커다랗게 잘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옆으로 가서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오피스 위주였기 때문에 사실 연휴 기간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약간 좀 속상하신 일들도 있으셨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난번 갔었던 그 라멘집도 장사가 거의 안 됐겠네요. 예, 굉장히 아마 뭐 운영 자체를 안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이 자영업자분들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들다라는 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한 5분의 1 정도만 살아남는다라고들 표현을 해요. 5분의 1요? 예, 그러니까 작년 1년간 신생된 자영업자 수와 그리고 폐업된 자영업자 수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살아남은 퍼센트를 봤을 때는 한 20% 내외다. 아이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몇 분의 몇 가죠? 왜냐하면은 이 폐업된 사업자라고 한다는 거는 사업자 등록증 자체를 폐업한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그거를 사업자를 유지한 채로 뭐 어떻게 뭐 명의를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그 폐업 혹은 뭐 장사를 그만두신 분들의 수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오호.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영업자분들께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이 있어야 된다,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많이 있지만 과연 어떤 방법이 이런 뭐 연휴라든지 국가적인 뭐 이슈 혹은 뭐 다른 일들이 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지원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뭐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대부분 실질적인 지원 혜택 방법이 대출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출도 잘 못 받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뭐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대출이라는 거는 결국 빚을 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담으로 약이 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전혀 이제 다른 방향에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결과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목소리를 좀 모으고 싶네요. 예. 네. 그리고 또 눈길을 끌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연휴 기간에 대형 마트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예. 전통시장은 또 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줄었다고 하죠. 또 이제 반면에 또 그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시장께서 추석 대목을 이용을 해서 전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그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제 청년 수당으로 지급을 계속 지급적으로 해오면서 그러한 수요에 의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예,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선순환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게 가장 1순위일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소비를 이끌어내는 방법 위주로 지원 혹은 전략적인 방안이 도출이 되지 않으면은, 뭐 시장 자체를 뭐 가꾼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거 자체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1차적인 경험 자체를 하지 않았었던 그 20대, 30대 층에게 한 번이라도 더 방문을 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상품권 혜택이라든지 뭐 좋은 사례로 남겠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바지 된다라고 한다면 또 좋은 뭐 방안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서울시를 일단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 그 상가를 스스로 구매를 하게끔 한 8억 정도까지는 서울시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상가를 구매하라고요? 그렇죠. 이제 자산화해라.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아예 안 나가기 때문에. 근데 참 그 사실은 8억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가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잘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빚을 내서 내가 상가를 구매를 하게 되는 꼴인데. 그렇죠. 그게 얼만큼 이제 실이익이 있겠느냐. 그런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뭐 권리금에 대해서도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뭐 서울시에서 이제 8억 정도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권리금이라는 게 1억을 주고 어떤 상가를 뭐 이제 임차를 하건 혹은 5억을 주고 임차를 하건 5배의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거기서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매장의 면적은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테이블 수는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뭐 꽉 찬다 하더라도 사실 발생되는 매출은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5억을 주고 내가 장사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그만큼 좀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그래도 장사 잘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권리금은 사실 불안정한 금액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건물주가 뭐 내쫓는다던가 혹은 건물주가 직접 한다던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권리를 조금 주고 싶은 거는 모든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생각인데 조금 주고 하려고 하다 보니 장사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런 딜레마에 항상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은 자영업자들께서 굉장히 힘든 게 현실인데요. 추석이 지나면은 더 사실 힘든 시기가 와요. 왜요? 그 연말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추석 때 다들 소비를 좀 과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약간 조금 주머니를 졸라 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1월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특히 올해는 너무 황금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돈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연휴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임팩트가 연휴 1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월까지 연장이 되고 연말 분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형성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이고. 2달 혹은 석 달까지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겠군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럼 과연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뭐 기존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해오셨지만은 일단은 카드 수수료 인하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카드 수수료가 조금 인하가 되려고 하죠. 이제 발의가 됐었고 8월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영세 상인에 대한 그 규모를 연매출 2억에서 3억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이제 영세 상인 같은 경우를 3억에서 5억까지 늘렸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가 되는 혜택의 폭을 조금 더 넓히게끔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 혜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적으로는 사실 뭐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든 더 강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을 텐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성으로겠지만은 월세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프랜차이즈들도 있어요. 아니 그런 착한 프랜차이즈는 어디예요? 뭐 어떤 찜닭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찜닭. 최근에 이제 그걸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혜택이 들어가는지까지는 아직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라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뭐 그런 형태로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자영업자분들께서 발생하는 가장 큰 거는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둘 중에 하나인데 또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은 1인 자영업자의 수가 만만치 않아요. 결국은 인건비가 전혀 안 나가고 그냥 본인이 혼자서 아웅다웅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이거는 정부에서 고용 형태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흡수하는 그 정부 혹은 그 뭐 경제 기관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1인 자영업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이고 재취업 위주로 사실은 정부에서 조금 더 힘을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뭐 단순히 뭐 임대료 제한,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부분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아직 자리를 잡은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1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사실 한 달에 혼자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근무를 하시면서 얼마나 벌어 가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뭐 평균 자료를 봤을 때 뭐 월 수익이 한 187만 원이라는 자료도 있었고요. 뭐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그러한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 돌아가게끔 재취업의 길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예,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배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앱들 요즘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그리고 맛집 요리도 원하는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런 앱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회사들과 좀 잘 얘기를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쓰는 분들 이렇게 좀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줘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죠. 근데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 형식의 그러한 연결 형태가 사실은 중앙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취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이제 네트워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그 중앙적인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역할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내년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이제 추석도 끝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혹은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연말 전에 시작을 해야 연말 특수를 누리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연말이 지나가고 시작을 하면은 바로 구정이 또 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연휴에 대한 뭐 그런 기타적인 내용들에 인해서 신규 자영업자들이 자리를 잡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창업을 하는 시기를 보면은 3월 아예 구정이 끝나고
예, 봄철부터 이제 아예 시작을 한다던가 혹은 추석이 끝나는 지금 이 시점에 창업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연말에 이렇게 연말 특수를 누리면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고 구정이 지나면서 이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슬슬 뭘 할까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추석 연휴가 워낙 길었으니까 연휴 내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보통 근데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은 뭐 이거는 맞는 생각일 수도 있고 틀린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 창업을 하려는 계절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계절 영향을 받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팥빙수 가게를 오픈하려는 분들은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뭐 특수한 자리에서는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맞는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추워지는 겨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보통 이제 그 동절기로 다가오면은 조금 따뜻한 거 위주로 매출이 나오니까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많이들 찾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겨울철에는 뭐 그런 뭐 우동집이라든지 국밥집이라든지 주류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이자카야라든지 이런 매장들이 이제 많이 오픈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 봄철 되면은 여름의 특수한 매출을 누리기 위해서 뭐 음료 혹은 뭐 디저트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창업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시기에 오픈한 그러한 업종들이 자리를 잘 잡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 성수기 이전에 오픈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해서 성수기 때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형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아마도 이제 10월 중순부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업종을 많이 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제 처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그 계절적인 요인만 보시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게 뭐 3개월, 4개월 하고 그만두실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1년, 2년, 3년 널리 보시고 이게 과연 어떠한 그 제3의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이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브리핑을 자주 들어주셔야 되고 또 요런 게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이문열 컨설턴트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도 되고 저희 후기란에 문의를 올려주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러셔도 되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그 뭐 노무사나 이제 변호사들과 함께 진행을 같이 좀 해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소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법률 자문을 좀 구하고 싶으신 분들께 그렇게 제가 좀 알선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 좀 이제 경험 그쪽 분야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보통 이제 연말에는 약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고 연초에는 좀 시작을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뭐 걸려 있거나 혹시 논쟁이 있을까봐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뭐 그런 분들도 뭐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전문인들과 연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아니 방금 얘기하셨는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장사를 접어야 될 걸 고민하시는 분들 이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접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러면은 그냥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의 팁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그 본인이 하고 있는 매장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텐데요. 매출 혹은 순이익에 대한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셔야 돼요. 그래프.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난 장사만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잘 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할 줄 아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의 매장이 지금 자리를 잡아서 지속적인 상황인지 혹은 오르고 있는 상황인지 혹은 내리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변의 변화가 현재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상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경쟁 현황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주변의 환경적인 변화가 동반이 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감안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노동 가치가 과연 이만한 노동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 꼭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후화되고 있는 집기 그리고 매장에 대해서
사실은 그 감가상각을 대부분 적용을 못 하세요. 그냥 단순히 한 달 영업을 해서 한 달 순이익이 얼마가 들어오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사실은 하루벌이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서 가장 갑작스럽게 큰 돈이 지출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감가상각을 미리 적용을 시켜 놓으시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여지가 사실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고장났어요. 혹은 갑자기 뭐가 막 문제가 터졌어요. 이랬을 때 대처를 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냉정하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남는 순이익이 나의 노동 가치와 비례를 했을 때 이것을 유지를 하는 게 맞을까 유지를 하지 않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참 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나왔을 때 대안이 있냐 없냐가 사실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내가 알고 있지만 대안이 없다라면은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10년 전, 20년 전, 잘 나가던 브랜드 혹은 잘 나가던 업종들도 지금 와서는 많이 이제 안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바꿀 여력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폐업이 되는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은, 뭔가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직 아닌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반드시 그런 감가상각적인 요인을 미리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재무제표상에 반드시 잡아 놓으셔야 되고 해당 비용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발생을 하더라도 대처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자체적인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비용을 따로 할애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그런 임팩트에 좀 덜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리고 이제 폐업할 때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폐업을 결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가 챙겨야 될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폐업을 하는 시점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인지 혹은 중간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옴으로써 해서 폐업이 되는 내용인지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의해서 폐업이 되는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게를 원래대로? 그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의 의무사항으로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원상복구도 돈이에요. 그러겠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권리금을 아예 안 받으시더라도 임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겠군요. 그럼 어차피 그분께서 이제 새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시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필요가 없죠. 그러겠네요. 또 마찬가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다 원상복구를 해서 다 뜯어내서 골격만 남은 매장 같은 경우는 새로 임차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내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끔 새로운 임차인을 잘 구하려면은 그러면은 그냥 운영하고 계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윈을 할 수 있게끔 임대인을 설득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어차피 임대인 분께서도 계속 임대료를 받으시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왁구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권리 한 푼도 안 받고 나가더라도 그 상태로 나가야 이제 빨리 계약도 되실 거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만 조금 이렇게 임대료를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만을 받으시면 더 좋고, 혹은 이제 그냥 깔세 형식으로 이제 다달이 그냥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조금 협상을 한번 해보셔서 원상복구까지 하고 나가는 거를 막는 게 사실은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중요하네요. 그래서 원상복구 돈 많이 듭니다. 다 뜯어내려면 사실 돈 많이 들어요. 또 굉장히 좀 악질적인 임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다 뜯어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사실은 철거 비용도 막 몇백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가뜩이나 내가 장사를 그만해야 되는 입장에서 돈을 또 내야 되니 얼마나 사실은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계약 기간 내에 권리를 받고 나가면은 사실은 그게 가장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그런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그런 원상복구만은 좀 피하실 수 있게끔 임대인 분께 잘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반드시 또 그런 부분을 그렇게까지 만약에 의견을 듣는다라고 한다면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죠. 예.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원상복구에 대한 그 기준 이거를 좀 계약서에 명확히 잡아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상복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신축 건물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인테리어를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굉장히 심플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원상복구까지 생각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물론 이제 예쁘게 잘 꾸며놓으면 좋겠지만은 그만큼 나중에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그런 게 노하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노후화된 상가에 들어가서 아주 깔끔하게 대리석 이런 인테리어까지 다 해놔서 누가 봐도 이전보다 훨씬 더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는데 그런데도 만약에 건물 주인이 이거 원상복구해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어요. 이거를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대인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사실 임대인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그걸 내가 유익하게 해준 거죠. 노후화된 뭐 배관을 교체를 한다든지 혹은 뭐 약간 좀 뭐 철골을 더 뭐 보강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본인의 영업과 무관하게 사실은 이 건물 자체를 보강을 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항목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라고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익비를 일부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 임대인과 원상복구에 대한 협의를 할 때는 정말 원상복구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비용적으로 그냥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견적을 뽑아봤더니 원상복구하는데 뭐 1,000만 원이 든다. 1,000만 원이 드는 상황이면은 대신에 뭐 유익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그냥 한 700만 원 정도로 뭐 협의를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임대인과 협의를 보고 금액적으로 그냥 퉁치는 거죠. 그냥 뭐 보증금에서 깐다든지 혹은 뭐 그냥 만약 보증금을 뭐 깔 게 없으면 그냥 그 돈을 임대인에게 주고 온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사실 잘 진행 안 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임대인 입장에서 다 뜯어져 있는 건물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은 임차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상을 볼 수 있어요. 임대인과는. 임대인은 어찌됐건 간에 임대인의 목적은 지속적인 임차료가 들어오냐 안 오느냐, 즉 내 밑에 임차인이 계속 있느냐 없느냐 그거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를 잘 활용하신다라고 한다면 나가시는 분 입장에서도 충분히 어떻게든 이제 여지가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익비를 청구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러한 내용을 유지한 채 영업을 조금 연장하실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임대인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저.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선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장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권리금으로 임대인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리금을 내가 조금 낮춰주면은 다음 타자가 바로 와서 렌트를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리금을 내가 자꾸 안 낮춰. 좀 더 받아야 돼. 그러면 들어오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약이 딜레이가 될 거 아닙니까? 딜레이가 되는데 뭐 그게 계약 기간이 만약에 종료가 돼 버리면 물론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뭐 영업 기간은 보장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그것까지 끝나고 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푼 못 받고 나가면서 원상복구까지 해야 되는 거죠. 와, 덤태기를 쓰는 건군요. 그럴 수 있죠. 나가라고 할 때 그럼 권리금을 전혀 못 받는 건가요? 못 받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에게 받겠어요, 사실은. 권리금이라는 건 새로 들어온 임차인과 받아야 되는 건데 임대인은 그 권리금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칼자루 임대인이 잡고 있어요. 어떻게든 칼자루 임대인이 잡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임차인이 이러한 협의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다가가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건물 주인이 악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권리금을 내가 안 받게 해줄게 하면서 계약일에 딱 나가. 근데 들어올 사람 없어. 어쩌라고. 이렇게 버틸 수도 있겠네요. 있죠. 그런 게 이제 과거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뒷작업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약 종료 시점에 이제 대기업이 들어가게끔 하면서 나는 권리금을 그 회계 재무제표상 대기업에서는 기업에서는 이제 발생할 수 없으니까 임대료를 대신 더 줄 테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달라라고 이제 그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도한다라고 제가 그때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죠. 혹은 그런 게 다 이제 명도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은 의뢰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군요. 예. 의뢰 입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해당되는 경우는 장사가 잘 되셨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명도를 치면서까지 들어오려고 하겠죠. 제 2차 임차인께서.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러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장사가 안 되는 걸 임대인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 야, 이 사람 그나마 장사가 안 돼도 지금 나랑 계약이 돼 있어서 내가 임대료가 지금 들어오는데 이 사람 나가면 나 진짜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러면은 들어오게끔 내가 좀 어쨌든 협조를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한 심리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게 임대인이 욕심을 내서 이 사람을 내쫓고 내가 직접 한다던가 혹은 뭐 이렇게 제3자에게 그런 식으로 사전에 모종 협의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해낸다던가 이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확대 적용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프랜차이즈 하다가 폐업할 때랑 그냥 일반 가게를 하다 폐업할 때랑 좀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사를 그만두는 상황이냐, 혹은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내가 내 개인 상호랑 변경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내 개인 상호로 변경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사업자를 신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폐업에 해당이 되겠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간에 해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우실 수 있으나 상표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뜯어내셔야 된다. 다 뜯어내야 된다. 그 부분이 원상복구에 해당되는 하나의 그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뭐 본사,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폐업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고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본사 소유의 그 임대 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계약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분에 의해서 사실은 가맹점주와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본사에서 임대료가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 좀 안 되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신에 그 지원금 형태로 본사에서는 가맹점주에게 일부라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가 나는 폭이 본사가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본사에서 그냥 접으시죠. 라고 이제 폐업을 권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원상복구나 이런 거를 본사에서 도와줍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애초에 인테리어를 가맹점주가 본인 돈으로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뭐 소멸되는 금액이 많죠. 그 전에 이제 뭐 이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사실은 다 회수를 못 하신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본사의 그런 권유에 의해서 폐업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편의점에 의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본인의 이제 100% 부담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던 가게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강제로 폐업을 하라고 권유할 이유가 전혀 없죠. 본사에서 비용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본사는 어떻게 되던 간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물류 차익을 받고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막 어떻게든 계속 하게끔 하죠. 그리고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본사 입장에서는 매장이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구해올 테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그런 식으로도 하는군요. 하면서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때 지금 장사가 되고 있는 매장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시설비를 조금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인수하실 수 있으니까 요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매출에 대한 뻥튀기를 통해서 여기 장사 잘 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혹은 뭐 지금은 장사 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뭐 주변에 호재가 있어서 되게 잘 될 거예요. 라고 감언이설로 설득을 해서 계약을 시켜고 이후에 나 몰라라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들어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신규로 하는 것보다 좀 싸게 해줬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는 되게 좋은 기회로 해서 했구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장사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피해를 누가 이제 책임져 줄 것이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약서상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본사에서 제공한 매출이 허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뭐 예상되는 매출은 얼마로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계약서상 명시를 하고 혹은 특약사항에서 확인을 반드시 하시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의해서 사실은 피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장을 어떻게든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무조건 도움이니까 그렇게 전략을 하는 것이고 제3자에 대한 피해는 지지 않으려는 게 당연한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본인께서 눈으로 확인을 하셔라. 숫자를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시고 직접 카운팅을 하시지 않으면은 이러한 피해를 반드시 입으실 수밖에 없다. 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립니다. 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랬지만 직접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를 오픈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폐업도 마찬가지로 그 대표자가 그렇죠. 직접 세무서로 가서 폐업 신청을 하고 비용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비용은 인지세가 발생을 하던가요? 제가 그거 가지고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비용은 사실은 뭐 그렇게 사실은 사업자 등록할 때도 비용 그렇게 크게 안 들잖아요. 뭐 인지세 해봐야 뭐 영업신고증 같은 경우 한 3만 원 정도 뭐 발생하는데 뭐 크게 이제 폐업에 따라서 뭐 비용이 그 폐업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크게 발생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상복구 혹은 뭐 그동안 밀려 있었던 그 물류 대금 같은 만약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시는 경우면은 분명히 많이 밀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리스나 혹은 렌탈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 또 많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이제 포스 혹은 정수기, CCTV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핸드폰처럼 약정 할인을 받는 품목들인데 중간에 폐업을 함으로써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 약정 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발생하실 수 있죠. 보통 연휴가 끝나면 휴유증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즐겁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끝으로 갈수록 점점 우울해지네. 이거 어떻게 하죠? 예, 뭐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니까요.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렇죠. 또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또 뭐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시작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내년도 이제 금방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또 내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또 챙겨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진짜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단기 방학 끝나서 슬프지 않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니 곧 겨울방학 시작되니까 저는 하나도 안 슬퍼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지만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새로운 시작 다음 주에도 또 재밌게 얘기를 들려주실 거죠? 예,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또 이런 내용들까지 감안해서 또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 같이 말씀드리고요. 이제 겨울철에 또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들, 또 겨울철에 어떤 걸 좀 활용하셔야 되는지 그런 뭐 팁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모으고 싶네요. 예. 네. 그리고 또 눈길을 끌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연휴 기간에 대형 마트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예. 전통시장은 또 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줄었다고 하죠. 또 이제 반면에 또 그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시장께서 추석 대목을 이용을 해서 전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그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제 청년 수당으로 지급을 계속 지급적으로 해오면서 그러한 수요에 의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예,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아, 선순환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게 가장 1순위일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소비를 이끌어내는 방법 위주로 지원 혹은 전략적인 방안이 도출이 되지 않으면은, 뭐 시장 자체를 뭐 가꾼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거 자체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1차적인 경험 자체를 하지 않았었던 그 20대, 30대 층에게 한 번이라도 더 방문을 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상품권 혜택이라든지 뭐 좋은 사례로 남겠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바지 된다라고 한다면 또 좋은 뭐 방안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서울시를 일단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 그 상가를 스스로 구매를 하게끔 한 8억 정도까지는 서울시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아, 상가를 구매하라고요? 그렇죠. 이제 자산화해라.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아예 안 나가기 때문에. 예. 근데 참 그 사실은 8억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가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잘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빚을 내서 내가 상가를 구매를 하게 되는 꼴인데. 그렇죠. 그게 얼만큼 이제 실이익이 있겠느냐. 그런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뭐 권리금에 대해서도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뭐 서울시에서 이제 8억 정도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권리금이라는 게 1억을 주고 어떤 상가를 뭐 이제 임차를 하건 혹은 5억을 주고 임차를 하건 5배의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권리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거기서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매장의 면적은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테이블 수는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뭐 꽉 찬다 하더라도 사실 발생되는 매출은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5억을 주고 내가 장사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오래간만에 모셨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문열입니다. 지난주 빠지시고 예, 황금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아마도 이번 주는 청취자분들 포함해서 전국에서 다 연휴 동안의 안부를 묻는 인사가 굉장히 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저도 그 굉장히 즐거운 연휴 보냈고요. 아니 근데 큰 사고가 있었다면서. 아, 이게 그 연휴 중간에 그러니까 추석 바로 다음 날 저희 이제 차를 운전할 일이 있어서 이제 운전하다가 앞바퀴를 좀 어디 이제 심하게 박았어요. 아니 어디다 박으셨어요? 그냥 길거리 서 있는 이제 바위에 박았는데요. 아니 길거리에 바위가 있어요? 왜요? 아, 저희 와이프가 이제 차를 빼다가 시골에 가서 이제 차를 빼다가 아하. 그 내리막길이었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가지고 차가 미끄러져서 이제 바위를 박았어요. 아니 다치지는 않으시고요? 예. 뭐 이렇게 빨리 내려가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서 다치진 않았는데. 근데 연휴 기간에 이제 사고가 났다 보니까 정비소들이 다 쉬고 있어서 지금 예정대로 차가 이제 고쳐지고 출하가 되는 게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너무 긴데요? 네, 뭐 날짜로 따지면 한 2주 가까이 이제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게 쉬는 날 뭐 또 마침 저희 아기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행히 이제 저희 집 근처에는 365일 쉬지 않는 의원이 있어요. 그 열린의원이라고 해서 그 제가 알기로 목동, 송파, 광진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병원을 이용을 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또 이런 뭐 병원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뭐 차가 고장 났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애로를 겪으신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바이면은 휠이 나갔겠네요. 예, 타이어도 찢어지고 휠도 나가고 예, 범퍼 다 나가고요. 예, 견적은 한 250 정도 나왔습니다. 견적이 250이요? 예. 그러면 자기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한 50만 원 정도면 되는 걸로 제가 1차적으로 확인했고요. 아, 한 20% 정도? 아하. 그래서 사실은 가산이 굉장히 좀 좋은 상권이기도 해요. 예. 오피스랑 이 근처에 있는 약간의 거주지 환경 그리고 이제 어떤 쇼핑몰이 커다랗게 잘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조금 옆으로 가서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오피스 위주였기 때문에 사실 연휴 기간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약간 좀 속상하신 일들도 있으셨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난번 갔었던 그 라멘집도 장사가 거의 안 됐겠네요. 아, 예, 굉장히 아마 뭐 운영 자체를 안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이 자영업자분들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들다라는 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한 5분의 1 정도만 살아남는다라고들 표현을 해요. 5분의 1요? 예, 그러니까 작년 1년간 신생된 자영업자 수와 그리고 폐업된 자영업자 수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살아남은 퍼센트를 봤을 때는 한 20% 내외다. 아이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몇 분의 몇 가죠? 왜냐하면은 이 폐업된 사업자라고 한다는 거는 사업자 등록증 자체를 폐업한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그거를 사업자를 유지한 채로 뭐 어떻게 뭐 명의를 변경을 한다거나 아하. 아니면 뭐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그 폐업 혹은 뭐 장사를 그만두신 분들의 수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오호.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영업자분들께 어떤 식으로든 이제 지원이 있어야 된다,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많이 있지만 과연 어떤 방법이 이런 뭐 연휴라든지 국가적인 뭐 이슈 혹은 뭐 다른 일들이 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지원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뭐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대부분 실질적인 지원 혜택 방법이 대출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출도 잘 못 받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뭐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대출이라는 거는 결국 빚을 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담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전혀 이제 다른 방향에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결과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목소리를 좀 예. 바위도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위 주인한테. 예, 그 이제 바위는 이제 저희 친척분 소유라. 그래요. 다행이네. 길거리에 있는 바위였어가지고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아니 저도 한 몇 년 전에 명절날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저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차를 잠깐 세워놨는데 누가 저를 되게 시기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예. 차 번호판을 떼어간 거야. 번호판을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번호판 떼어갔는지도 모르고 주유를 하러 갔는데 주유소 아저씨가 갑자기 앞을 막 가리키는 거예요. 저 보라고. 예.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나 해서 나가봤더니 번호판이 앞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바로 갔죠. 그랬더니 혹시 세금 밀린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금 밀린 거 이런 건 전혀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무튼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야지 이게 뭔가가 된다고 연휴 기간 동안 은평구 내에서는 자기가 신고해 놨으니까 뭐라도 되는데 다른 지역 가면은 바로 잡힌대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좀 별일이 다 있네요. 그래서 번호판 새로 가는데 그때 5만 얼마가 걸렸죠. 그렇군요. 그게 연휴 때 없어진 거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기 위해서 남의 번호판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번호판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뭐 고지서 안 날라왔나요? 네, 고지서는 안 날라왔어요. 다행히. 저희가 바로 이 분실 신고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 고속도로 톨비를 전면 무료화하면서 이 실질적인 금액으로 그걸 이제 환산하면은 굉장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이제 아는 지인분들도 이제 톨비가 무료다라고 해서 일부러 뭐 영종도에 여행을 간다거나, 아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맞아.
우리 처남도 영종도 간다고 하더니만 그 이유 때문이었군요. 예, 톨비가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연휴가 워낙 길었어서 그 긴 연휴를 어떻게 좀 현명하게 소비하느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었을 거예요. 그렇죠. 골치도 많이 아프셨을 거고. 맞아요. 뭐 저희 같이 이제 또 애가 아직 어린 경우는 어린이집을 이제 못 가는 방학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애를 어떻게 놀려야 하는지 또 어디 갈 때마다 사람은 많을 텐데. 그렇죠. 이런 약간 좀 고민과 이런 그런 게 같이 함께 동반된 연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유,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하도 길어놓으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추석이나 뭐 구정 같은 명절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그 명절 당일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랑 많이 소비를 하는 편인데요. 명절 이제 차례 이후부터 이제 슬슬 명절 음식이 좀 지겨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 말고 다른 것 좀 먹자. 라면 먹자고 하더라고.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배달 음식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급상승하고. 맞아요. 예, 이제 더 이상 요리하기 싫다 그냥 시켜 먹자. 이제 배달 음식도 이제 그날 저녁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에 대한 방향이 좀 틀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 추석 저녁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외식을 했는데 제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시고 외식을 했는데 근처 이제 집 근처 고깃집을 갔어요. 예. 근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들이 다 지겨워서 이제 밖으로 나왔구나. 약간 좀 그런 게 실감이 됐는데. 그렇네요. 또 반면에 그 오피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혹은 또 제 친구 중에 그 낙성대 앞에서 조그만한 그 인디 밴드들이 공연할 수 있는 클럽 겸 펍을 운영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낙성대 앞이에요? 예. 그 서울대 후문 쪽에서 이어지는 길인데 그 친구는 추석 연휴 10일을 다 쉬었어요. 그때가 대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는 기숙사 학생들 그리고 뭐 학교를 온 학생들 위주로 이제 주 고객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열흘 동안 이렇게 강제 휴무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 친구 뭐 사실 열흘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3분의 1인데 그렇죠. 뭐 굉장히 좀 가슴 아픈 휴무를 보낸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열흘 동안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내가 쉬는데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열흘치 임대료가 그대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참 자영업자들에게 고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도심지 혹은 관광지 위주에서는 뭐 엄청난 매출이 일어났을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연휴에 대한 대목으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흡수를 하셨을 테고 마찬가지로 그 흡수된 금액이 어디서 빠졌겠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 혹은 이런 뭐 기숙사 학생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권에서 사실은 발생돼야 될 매출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예. 아니 저희가 있는 이 가산도 똑같은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울렛이 있다 보니까 그 보통 이제 연휴 끝나고 이제 또 쌈짓돈들을 좀 받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돈을 또 소비하기 위해서 쇼핑몰 근처에서는 또 매출이 많이 일어나죠.